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월간 이선엽 2025년 3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벌써 3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난 주말에는 이선엽 이사님한테 특강을 저희가 특별히 또 요청드렸던 주도주 오마카세. 예, 그때 하나하나 잘 만들어주셨죠. 만들었죠. 좀 어떠셨어요? 특강하시고 나니까. 이번에는 특히 어떤 점에 더 주안점을 두셨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주도주를 잡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투자 방법이나 예. 이론이 거의 들어맞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마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투자 대가들이 이런 이론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경기 침체도 잡아내고 아니면 주식시장의 어떤 뭐 사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원리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져서 그거를 이전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좀 많이 조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어떤 정책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네. 사실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몇 가지 이제 섹터라든지 또 해외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같이 해주셨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정 댓글 밑에 보시면은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특히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연간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 네네네. 좋았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 좀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와이즈 부스터 하나 또 사실 이선엽 이사님은 그 몸에 부스터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입으로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하루 중에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이거 원래 아침에 먹으면 더 좋은데 그렇죠. 전 녹화할 때 먹으려고 아끼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힘내시죠. 힘내시죠. 힘이 다시 나네요. 두뇌, 예. 눈,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입니다. 자, 가장 큰 이슈. 몇 차례 이제 강조를 좀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네. 방산주부터 왜냐면 뭐 한화도 그렇고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독일 의회에서 예산을 또 엄청나게 늘리기로 했고 네. 거기에다가 방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에도 넣지 않는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 증시에서는 특정 산업들 좀 환호를 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 방산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같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선 글로벌 방산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방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특히 폰데어 라이언이라는 네. 그죠 이제 의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우선이 유럽 거를 먼저 쓰는 걸로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부품을 60% 이상을 우선 구매하는 걸로 일단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유럽이 현재 그런 정책을 쓴다라고 해도 향후 5년 정도는 유럽 자체적으로 사실은 무기를 갖추기가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들 국가들 중에서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5년을 기다리기 어려운 국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유럽이 갑자기 방산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봤던 러시아의 침략 자체가 일단은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러시아가 이기는 모양새로 끝나는 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침략을 당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이전에는 항상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을 일으켰던 곳이 되게 패전으로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뭐 1차 대전 때도 독일이 패전한다든가 아니면 2차 대전 때도 뭐 독일이나 일본이 패전한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 승전국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어떤 방위 산업과 관련된 공급 이런 게 그동안 너무 많았었으니까 그걸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방산주들이 오히려 빠지는 모습들을 그래프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방산 기업들 주가 많이 빠졌을까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우연히 얻어서 다 가지고 예. 있는데요. 그때부터 있었던 방산주들 주가 보니까 그때뿐만이 아니라 뭔가 전쟁이 뭔가 유의미하게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공통점들은
역시 이긴 국가 입장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굳이 더 이상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렇죠. 이번엔 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 일으킨 사람이 이긴 결론이 나고 현재 조금 뭔가 약간 패전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뺏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관련돼서 나토 그다음에 러시아와 관련 완충지대였는데 야 이런 식이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재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유럽에서는 되게 많이 들고 있고요. 러시아가 제침. 예. 특히 이제 유럽은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유럽은 한 3, 40년마다 커다란 세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대륙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전에 보불 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유럽은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세계사 배우면 뭐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갈등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도 사실 유럽에 있는 많은 그 어떤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공급을 확충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공급이 많지 않았다. 없죠. 별로 뭐 공급이 별로 없었죠. 왜냐면 거의 미국이 무기를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원해준다라고 해도 별로 없었던 게 그래서 대부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미국이 지원해주고 유럽이 지원해준 것도 있지만 유럽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중에서 구형 또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옛날에 구소련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가 호환이 되는 잘 아시는 그 예전에 동유럽이라고 불리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련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때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서유럽 국가들한테 너희들 이거 지원해주고 나면 내가 나중에 이거 채워줄게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채워줄 수 있는 생산 설비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는. 예, 그럼 이제 시간이 물론 주면 돼요, 그렇죠? 뭐 5년, 10년을 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5년, 10년까지 기다릴 만한 불안감을 채울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5년, 10년 믿었다가 혹시 러시아가 다시 침공이라도 한다면 이들 국가는 정말 곤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죠. 뭐 독일이야 아니면 뭐 프랑스야 그래도 좀 잘 사는 국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국가들 입장에선 과연 값비싼 유럽 무기를 반드시 사야 되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가성비 이상이죠. 몇 배의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것도 당장 받을 수도 없고 빠르면 5년인 거고 잘못하면 지금 10년 이상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전쟁 나서 힘든 상황에서 5년 10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건 정말 이것들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수혜를 보는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유럽 자체적으로 우리 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유럽의 어떤 방위 산업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건 맞고 앞으로도 그럴 거는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보기엔 우리 기업들한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제가 볼 땐 향후에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야 이번에 드론이라는 무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지상전과 관련된 이런 지상 육상 무기는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드론의 위력이 너무 대단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판도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게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드론이라는 무기는 유도 무기죠. 쉽게 말하면 전자장비죠. 이게 전자장비는 단점이 있어요. 전자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잡혀요.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잡힌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안티드론이 많이 생기거든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미사일이라는 것도 미사일이 정말 무서웠는데 요즘은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개발이 가능한 게 일단은 유도무기라는 점에서 그런 거고 그래서 드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한국을 중심으로 안티드론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방해 전파를 쏴서 드론을 제어하는 시스템 이걸 보통 제밍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드론이 일반 드론은 12개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피하면서 다니거든요. 비싼 드론은 24개 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밍 시스템도 개발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드론이라는 게 양도 많고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미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레이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그 레이더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드론을 잡는 레이더 중에서 제일 먼 거리에서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한국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 체계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전차부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죠? 탱크가 들어갈 때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전차부대가 앞에 가면 그 중간에 레이더 차량이 따라가서 일단은 드론이 몇십 킬로 바깥에서 있는지 없는지 먼저 탐지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안티드론 안티드론 시스템들이 또 부대가 따라가서 계속해서 이제 산탄 형식으로 해서 파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일단 무기 시스템들이 또는 어떤 전쟁 시스템들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차 무역론이 아닌 거죠. 공격, 탐지, 방어, 공격, 맞죠. 탐지, 예, 방어 이렇게 뒤에서 세트로. 방어해주고 세트로.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시스템이죠. 뭐 레이더가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장비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되면 또 한국의 시스템을 통째로 사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전차만 팔았다라면 그 시스템까지 동시에 팔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아주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도 무기들 같은 경우는 아랍권 국가 중심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휴전할 줄 알았더니 또 격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들 국가 입장에서도 여전히 우리 무기를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비싸다라는 게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관련 기업들이 일단 많이 너무 올랐고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일정 수준 어느 부분에서 조정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향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아랍 중동권 그다음에 또 유럽과 관련해서 이 어마어마한 새롭게 체계를 유지하는 이 무기 시장에서 우리의 또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온다라면 저는 뭐 그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럽에서 얼마나 사이즈를 키울 거냐. 저는 시장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날 건데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 그런 국가도 물론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대부분 모병제로 바꿨거든요. 근데 모병제만 가지고 그 방어력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일부 다시 징병제를 부활했을 경우 들 수 있는 그 무기와 관련된 수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급한 국가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다. 사이즈를 키우는 만큼 유럽제를 쓰자고 결의는 했으나 유럽제를 받을 만한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가 유럽이 줄 때까지 과연 기다린다라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래도 무기를 생각보다 빠르게 뭔가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래도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K2 전차 떨어뜨리고 레오파드 선택했는데 그 레오파드 언제 받는지 보면 좀 가늠 되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레오파드 사놓고도 노르웨이에서 한국 거를 일부러 광고를 해주겠다 싶을 정도로 본인들도 굉장히 사고 싶어 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한국 거를 사기로 했었다가 막판 마지막 날 정치적으로 뒤집힌 건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그 독일이 노르웨이 가스를 많이 구입해 주기로 하면서 어떤 그 경제하고 정치적인 선택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K2 흑표 전차와 레오파르드 전차의 어떤 대결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거의 압승을 했었던 성능도 그렇고 가성비는 당연하고 제일 중요했던 게 날씨였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독일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가지고 갔었었는데 그 두 대의 시동이 안 걸렸었던 그래서 탱크 같은 거 뭐 예열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미리 나와서 열심히 예열했는데도 시동이 안 걸렸고요. 한국 거는 열심히 주무시다 나오셔가지고 바로 시동 거니까 걸려 진짜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노르웨이 애들이 보더라도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과 사준 거고 사실 이제 무역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방사는 절충 무역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왜냐면 중요하고. 지금 얘기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차가 팔려도 어떻게 보면 간접소에는 딱 독일이 봐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템 전차 같은 경우도 그 앞에 주신 포 있잖아요. 활강포. 이게 사실 라인메탈 거를 이게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 국산이 아니에요. 포신이죠.
예, 그게 이제 100% 한국이게 아니라 이제 독일의 라이센스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도 있고 아직은 파워팩이라고 하죠. 엔진 같은 경우도 요즘 국산화가 많이 돼 있지만 이전에 독일 거 썼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독일의 방산 기업은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한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 전체 특히 동유럽 애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안이 없는 거죠. 살 수 있는 국가가 사실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건 진짜 운이 좋은 거죠. 공급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 예. 또 하나 이제 특히 이제 조선 측면에서 방산이랑 연결되는 고리가 조금 더 이제 더 탄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 해군의 MRO뿐만이 아니라 군함 신조까지도 좀 우리가 노크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대감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긴 일정 부분은 됐죠. 되긴 됐죠. 그러나 그게 어떤 크기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지금 당장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조선과 관련해서도 되게 이제 호불호가 있지만 우리가 요것도 일단 주가 많이 올라서 뭐 일단 두렵다라고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특히 이번에 혹시 뭐 공매도가 되면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1차 타켓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꼭 굳이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쉬어간다라는 게 뭐 이상할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방산과 마찬가지로 뭐 이쪽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좋은 건 그거죠. 대안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조선하면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일단 중국을 배제시키고 나니까 오죽했으면 그 협박쟁이 트럼프가 네네. 한국한테 조선 하나만은 와가지고 협력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겠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기류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유의미하게 조선과 관련해서 뭐 선박에 대한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안 나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주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식으로든 수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군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면 역시 조선도 우리가 만약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런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트럼프는 또 뭐 이거 가지고 그냥 한국에만 일감 몰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딜을 하고 하려고 할 텐데 특히 이제 과연 이익이 날 것이냐. 괜히 또 특히 미 군함 만드는 거는 거기에서 또 원하는 옵션 같은 거 들어주다 보면은 또 시간이 공기라고도 할 수 있는 기간이 네. 되게 또 늘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또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해봤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죠. 예. 예. 특히 우리나라는 납기를 잘 지키는 거로 유명한데 다만 이제 이전에 그 석유화학 플랜트 할 때는 납기를 못 지켜서 모 조선이 그랬죠. 이제 엎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뭐 군함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만들어 봤고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익이 없이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장해 줘야 기업들이 나서지 뭐 그냥 별로 이득도 없는데 일감만 많이 준다. 제가 볼 때는 못할 거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냐면 지금 일감이 쌓여 있고요. 일감이 뭐 아시겠지만 도크가 전부 다 찼고 그 말고도 뭐 LNG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주가 들어오는데 굳이 뭐 내가 돈도 안 되는 거 아무리 미국이 만들어 달란다고 한두 척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줄 이유가 없죠. 기업은 이유 국가인데 뭐 우리가 나라에 있는 현재 어떤 이 기업들이 뭐 국영 기업도 아닌 거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근데 미 군함 자체를 이제 한국 도크에서 만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죠.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인들 고용을 해서. 그럼 조금 더 이제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뭐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만약에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수출하면 미국만 수출을 할까요? 미국과 관련된 여러 국가들도 사실은 배를 만들 때 군함을 만들 때 우리한테 맡길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걸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걸 함으로써 얻는 엄청난 그 광고 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국 배도 만드는데 그럼요. 이렇게. 전 세계 최강인 배는 미국 건데 그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해군은 누가 뭐래도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모함부터 에어크래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하이오고 뭐 핵잠수함까지 어마어마한데 이걸 우리가 건조를 한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면 한국의 어떤 조선에 대한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의 레벨업은 사실은 단순히 이 밸류업을 배를 만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할까 이 정도는 줘야 돼를 넘어설 수도 있는 밸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단순한 잣대만 가지고
이 아하. 기업들이 과연 주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 방송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의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 하우스들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내려와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에 저도 뭐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싸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저분들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저도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져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반면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게 단순한 상선에 대한 수주를 넘어선 것들인데 네. 과연 그런 것들 거기다가 현재 그 배를 건조해 줄 수 있는 게 혹시 공급이 많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리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급이라고 하는 건 우리밖에 없는데 대안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밸류를 그 당시에 밸류하고 뭔가 비교해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네. 그 중에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증자 예.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3조 6천억 원이 단일 기업으로는 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 뭐 그럴 증자라고 수 합니다. 있죠. 예. 물론 이제 회사 측엔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M&A에 쓴다. 그게 뭐 호주 조선업체, 미군은 이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업체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쓴다. 뭐 이런 이제 비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일단은 첫날 10몇 % 급락을 했다가 예. 오늘 저희가 3월 24일 월요일 그 장마감 이후에 찍고 있는데 한 또 7, 8%또 반등을 했어요. 올랐죠.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10몇 프로 빠졌다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증자 규모치고는 사실 큰 조정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저희들도 사실 되게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 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 언론을 통해서 또는 분석들은 뭐 아쉬운 점도 있다. 뭐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그 돈을 확보함으로써 볼 수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죠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점수를 나쁘게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다만 좀 주식 숫자가 좀 늘어난다든가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긴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자를 한 만큼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더 올릴 수 있는 거를 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외국계들 중심으로 많이 사는 거 보면 외국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점수를 주긴 주는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 주셨던 뭐 이 증자와 관련해서 오르냐 그르냐 아니면 이런 방법을 꼭 택했어야 되느냐 그건 뭐 저희들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시장을 얼마나 설득하는지 그 비전을 보여주는지 아쉽긴 결국은- 했죠. 아쉽긴 했죠. 왜냐면 이제 요즘 뭐 밸류업이 대세인데 자꾸 증자가 나오니까 많이 아쉽긴 했죠, 확실히. 그렇죠. 주식 수를 이제 줄여야 할 때 어찌 됐든 간에 또 이 회사는 돈을 그럼- 많이 벌고 있는 회사를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이 아쉬워하는 거는 굳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만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회사 차례든가 여러 방법도 있는데 음. 굳이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했었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건데 뭐 그건 뭐 제가 꼭 옳다고 그러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뭐 신문에 제가 따라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제 우리는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